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금리 인하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이 기술주들의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만 포인트 선을 넘어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관세와 인플레이션, 시장의 계속적인 변수로 작용되고 있지만 지금 월가에서 또 우려하고 있는 한 부분은 바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고 주요 이슈들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나스닥만이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이 1월 소매 판매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1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 전월 대비 0.9%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2%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주들의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스닥만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 둔화를 둘러싸고는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빌 애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비 둔화가 아무래도 이 캘리포니아 화재와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이 소매 판매 급감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비 둔화가 실제적인 이 소비 둔화세가 맞을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서린 저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난해 매우 강한 소비를 보인 이후에 일시적으로 소비 활동이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통상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에 지출을 늘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날 섹터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 기술주들은 이렇게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들은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났는데요. 이 메타와 아마존 같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투자세를 늘리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2% 넘는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그리고 애플은 이 중국에서 또 신제품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기술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소비 방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둔화에 따라서 앞으로의 매출 둔화 가능성이 점쳐진다라는 인식 속에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날 빅테크들의 소식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해서 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월가의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억만장자인 데이비드 테퍼가 이 엔비디아의 주식 이 5만 5천 주가량을 매입을 하면서 지분을 8% 거의 9% 가깝게 늘렸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엔비디아는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그리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규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애플의
AI 인텔리전스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 출시 가능성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애플 TV에 대한 출시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은 1%대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개발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자사의 휴머노이드 개발과 더불어서 또 이 타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이 AI 센서와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UBS에서는 목표 주가를 786달러 선까지 올리는 모습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슈 있었던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델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가 이끄는 이 AI 기업이죠. 이 xAI의 50억 달러 이상 이 서버 거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3%가 넘는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3%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TSMC와 이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TSMC가 이 기술 이전을 쉽게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TSMC에 또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막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텔은 3%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4분기 때 약 563만 주를 신규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에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소폭 빠진 채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ZAI도 살펴보겠습니다. ZAI 같은 경우에는 항공 사업을 분할 매각하고 또 이렇게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순수 AI 솔루션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1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사운드하운드 AI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가 이 사운드하운드 AI의 지분을 지난 4분기 때 전량 매각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2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엔비디아가 지분을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0%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때 170만 주를 매입하면서 지분이 94%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로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이 신규 스트리밍 가입자가 400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 속에 이렇게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매출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이 신규 가입자가 또 1억 명까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CEO의 발언들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윈 리조트도 살펴볼 텐데요. 이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주가는 상승세를 그려갔습니다. 마카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소식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어서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이 어닝 미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렇게 주가는 15%가 넘는 강세를 그려갔는데요. 이 슈퍼볼의 베팅 열기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모더나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이 조기 출시된 이 코로나19 백신에 따라서 4분기 적자 전환됐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이 4분기에 출시되려고 했던 그러한 백신이 3분기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적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비 둔화세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4%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4.6%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소비 둔화 인식 속에 4.4%까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106선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상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흘째 이렇게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70달러대로 떨어진 그러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일부 하락세를 그리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온스당 2,9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이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 날장에서 또 어떠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을지 머스노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표 확인 직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한 차례 키워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가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견고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기미가 보이기는 합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주춤해졌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9% 하락한 7,239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 감소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감소폭이고요. 이러한 결과는 작년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기존 발표된 0.4%에서 0.7%로 상향 조정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소비가 급증한 이후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통상 미국인들은 연말 쇼핑을 마친 이후에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위해서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1월 소비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를 놓고 CIBC 이코노믹스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매우 강한 소비를 보인 이후 일시적으로 소비 활동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매 판매 지표와 함께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2를 확인을 해보면 연준이 7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60.2%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일에 우리가 뜨거운 CPI를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10월 금리 인하를 점쳤는데 일단은 소매 판매 지표 확인 이후로 7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인플레이션과 관세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맞물려 있는
않는 가운데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나름의 내성을 보이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다만 월가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실적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가이던스를 공개한 기업들의 평균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1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올해 1분기 이후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80개 이 회사 중에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 모멘텀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0.125를 기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이 EPS 가이던스 모멘텀 지수는 0이 기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향후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 해당 지수가 마이너스로 낮아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현재 지수는 전문가들이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 비관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던 포드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지난해보다 20%나 낮게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전망과 관련해서 짐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도 기업들이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어들면서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미시간대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68.7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시간대는 관세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인식과 또 내년까지 고물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올해 미국 주식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까지 함께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올해 S&P 500 수익률은 지난해 12월 12.6%에서 지난 14일 10.3%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의 막바지인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먼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일에 나오는 월마트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경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접 지표이니만큼 일단 이번 주까지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그 가장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일단 4월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4월부터 본격적인 관세 쓰나미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관세 또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즉각 시행하지 않은 점을 놓고는 시장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기는 합니다.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는 수위가 약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만 4월 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관세 정책을 꺼내들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각국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적인 관세 계획이 발표된 거고요. 이렇게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 조치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시장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품목별, 또 상호 관세라는 세 장의 카드 사용 외에도 만약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까지 도입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관세는 이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유예됐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해서 협상한다면 관세 부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미국 경제 자체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미국 수입 중 4분의 1 이상이 부품과 원자재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과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협상인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일단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실적들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면서 앞으로의 실적과 주요 지표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도 머스크는 바빴던 것으로 보여지죠. 오늘 드디어 야심작인 그록 3가 출시가 되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트위터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그록 3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그룹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무섭도록 똑똑하다라고 극찬했던 그 AI 모델인데요. 오픈 AI의 챗 GPT 대항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 xAI에서 오늘 AI 챗봇 최신 모델 그룹 3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밤 오후 8시에 실시간 시연과 함께 공개가 되는데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일단 과거 머스크는 지난 2015년부터 오픈 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를 했었지만 18년 이사회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23년에는 오픈 AI가 출시한 챗 GPT로 전 세계적인 열풍이 일으키자 오픈 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말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픈 AI 등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들에 대항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월 xAI를 설립하고 그록과 그록2를 차례대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머스크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인수를 거론한 바도 있었죠. 다만 오픈 AI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제시한 947억 달러 규모의 인수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놓고 오픈 AI 이사회 의장은 오픈 AI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회는 최근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머스크의 시도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말이 많은 머스크인데 xAI 그록 출시 이후에 수혜는 어디가 받아갈 수 있을지 테슬라의 주가가 함께 움직여줄지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에 들어가지만 내일 열리는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10만 달러 탈환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랫단에서 지속적으로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크립토 차르가 곧 몇 가지 중대 발표가 준비돼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을 놓고 이야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할 만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 크립토 차르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움직여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 뉴욕 증시에서는 월가 인사들의 이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3F 보고서라고 이 운용 자산 1억 달러 이상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 보유 지분 변동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빅테크들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난 데다가 또 이 소비 둔화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러한 우려 섞인 그러한 모습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힌트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에서 좀 개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전환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주식을 1억 1,800만 주가량 매각을 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금융주들은 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워런 버핏은 선제적으로 이 금융주를 좀 많은 양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실 점이 이 S&P 500을 추종하고 있는 ETF들을 이렇게 전량 처분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을 피하고 또 개별주로 이렇게 소형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매 판매가 둔화됐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또 우려감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필수 소비재의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 주류, 코로나 등의 맥주로 유명한 이 주류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를 562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이렇게 110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닷컴도 이렇게 19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포트폴리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억만장자로 유명한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AI, 이 빅테크 종목들을 축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브로드컴 그리고 어도비 등 이렇게 AI 관련된 빅테크들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이 M7 종목들이 현재 너무 밸류 부담이 크다 아니면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이 빅테크주들을 좀 비중을 줄였다는 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행 ETF를 73%나 축소한 것으로 또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비용 자금 조달 문제라든지 이 금리가 완화되면서 또 이 대출 축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위험이 놓여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 ETF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워런 버핏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융주 포트폴리오를 덜어냈다는 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들은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항공주들은 주가의 상승세가 돋보일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이렇게 아메리칸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같은 이러한 대형 항공주들을 담은 모습인데요. 최근에 또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이익 개선에 있어서는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를 담았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들 가운데서도 테슬라를 신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를 약 6,200만 달러 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주가가 어느덧 121선 까지 좀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의 둔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AI 사업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가 매수세에 따라서 이 테슬라를 좀 선제적으로 편입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역시나 레이달리오도 이 AI 빅테크 관련주들을 축소해가는 모습들을 함께 보였습니다.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애플이 40% 그리고 엔비디아는 26%, 아마존은 35% 이렇게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 지난해 S&P 500 가운데서도 이 빅테크 M7 기업들이 많은 성장성을 보인 데다가 주가 역시 계속해서 달려온 만큼 앞으로는 조금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지배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의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다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둔화 시기에 또 방어적인 그러한 매력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업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기업을 46% 이상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봤듯이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기술주의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을 이렇게 큰 대량으로 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 내에서의 이 기술 규제 강화라든지 또 중국의 경기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비중을 줄여나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다각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주를 신규 매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약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중국 경기와도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가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티로더 역시도 지금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좀 저점 매수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서 좀 수익을 앞으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종목별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HCA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6%가량을 차지하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에 또 이 몰리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보유량은 2.5만 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역시도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다각화 전략을 펼치면서 이렇게 리스크를 조금 완화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주의 비중은 줄여나가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은 담고 있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경기 둔화 대비해서 방어적인 성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신규로 편입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 소비 둔화가 과연 진정한 소비 둔화의 시그널인지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의 시그널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팽배한데요. 따라서 우리가 경기 둔화를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성격의 그런 방어주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AI 관련주들은 역시나 그동안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빅테크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은 늘리고 이렇게 빅테크들은 줄였다는 점을 우리가 가장 크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3F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투자 시점과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또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짙은 시장 안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월가 거물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월 3주차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일정, 지난주 미국 소매 판매 13F 마지막 날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발표, 시스코 실적 발표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월요일 날 휴장이어서 주식 및 채권 시장이 휴장하는데 그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연설은 그대로 있고요. UFP 인더스트리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목조 주택의 그 목재 제공하는 업체고요. 자, 화요일부터는 이제 시장이 다시 열리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설문조사. 뉴욕이 제조업의 도시는 아니고 금융업의 도시고 증권거래소가 위치한 곳이어서 제조업이 중요하냐 하지만 뉴욕이 대표하는 상징성 그리고 먼저 발표된다는 것 때문에 선행 지표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설문조사이고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기준은 0이라는 거, 50이 아니고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건설업자 신뢰지수 2월달 발표됩니다. 메리데일리 그 머리 되게 특이하신 분이죠.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설 하시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지난주에 시스코가 실적 발표를 좋게 했기 때문에 시스코랑 아리스타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부분에서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좋을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메드트로닉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오플로우라는 너무 안타까운 종목이 그쵸 진짜 안타깝죠. 힘의 논리에 굴복당해서 이오플로우가 메디트로닉의 그 인수를 당할 뻔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소송전에 휘말려가지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시놉시스와 함께 케이던스 우리 그 문서 작업자로 따지면은 파워포인트나 한글 이런 거를 쓰지 않고 너 구닥다리 프로그램으로 한번 작성해봐. 그럼 이길 수가 없죠.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기로 글씨를 궁서체를 예쁘게 쓰는 사람이라도 그 파워포인트나 엑셀 없으면 문서 작업 못 뽑아내요. 퀄리티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씬에서도 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케이던스나 시놉시스의 개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의 해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바이두 중국 기업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주택착공 건축허가 1월 달 거 발표되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1월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회의록이 이제 회의를 한 그날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데 회의록은 이제 다음에 발표가 되죠. 3주 안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HSBC 홀딩스, 아날로그 디바이스, 카바나, 카바나도 변동성이 심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마눌라이프 파이낸셜, 가민이 실적 발표하고요. 애플의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보통 항상 2월 19일 정도, 2월 셋째 주에 항상 애플 신제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이 어떻게 나올런지 지금 보고평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중국의 케이스 업체에 의해서 이미 약간의 스펙이 지금 유출되긴 했죠. 그렇죠? 중국에서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가 그거에 맞게 케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미리 선주문이 들어가서 미리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초기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월 15일로 끝나는 주가 나오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설문조사 나옵니다. 아까 전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월요일에 나오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이거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설문조사죠. 그래서 두 개 다 기준이 0이다. 유일하게 그 시카고 PMI만 시카고 PMI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50입니다. 자,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1월 달께 나오고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굴스비, 이번에 그 투표권을 얻게 된 사람,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무살렘 연준 총재가 연설할 예정이고요. 월마트 실적 나오고, 월마트 지금 계속 역사상 신고가인데 코스트코랑 함께 실적이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겠죠. 그리고 바이두에 이어서 이제 알리바바까지, 바이두랑 알리바바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했고, 텐센트 홀딩스는 홍콩 시장 가서 상장을 했죠. 이렇게 뭐 요즘에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 신 IT 기업들은 다 중국을 떠나서 중국 상해 1위는 귀주 못 해주잖아요. 술 주식.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다 홍콩이나 미국 가서 상장했어요. 자, 서던, 블록, 리비안, 그리고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자, 이것도 지금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 공연 보러 가시고 뭐 블랙핑크니 해외 공연 갈 때 다 수수료 먹는 기업 아닙니까? 자,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플래시가 붙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나오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PMI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S&P 말고 그냥 PMI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S&P는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S&P의 장점은 이거죠. 먼저 플래시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고요. 기존 주택 판매 1월 나오고, 미국의 셀룰러 티커 USM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의 날 연휴를 맞아 월요일은 시장이 휴장하고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왜 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저렇게 미국이 허용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미국이 정말 이 중국을 막으려면 저 주식들을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는 저걸 건드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돈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알리바바, 바이두, 온라인 중고차 소매업체 카바나, 그렇죠? 뭐 이게 잘 나가다가 요즘에 주가가 급락했더라고요.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처럼 차가 나와서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중고차 거래업체거든요.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과 함께 거대 소매업체 월마트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해외로가 연설 예정이 연준 대표, 주택 및 제조업 데이터 소비자 심리지수 이번 주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월요일 날 시장이 휴장하지만 실적 발표는 그대로 예정되어 있고요. 텐센트가 아니군요. 텐센트랑 비슷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그 기업 월요일 날 UFP 인더스트리 발표 있고요. UFP 인더스트리는 이게 목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은 목재로 지어진 집들이 많죠. 그래서 뭐 태풍이나 산불 이후에 저 목재 공급 업체가 실적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딱 봐도 그냥 중국이죠. 한자죠. 바이두 있고, 바이두랑 아까 전에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다 미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아리스타, 이 지난주에 시스코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모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바나 딱 봐도 이거 중고차 그려져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거대한 자판기. 거대한 자판기 진짜 우리 그 음료 사 먹듯이 정말 큰 동전같이 생기를 넣으면은 차가 나와요. 자, 그리고 애쉬도 있네요. 애쉬가 지금 저기 코로나 때 굉장히 떴었는데 지금은 주저앉았죠. 자, 월마트 있고, 쭉 나갑니다. 뒤로 보면 되겠습니다. VIP 중국 거 떠 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소매 판매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하회가 나와서 약간 시장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하회가 괴리가 심했어요. 0.5% 플러스를 예상했는데 무려 마이너스 0.9가 나와버리면서 이게 지금 편차가 1 이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갑자기 깜짝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확 떨어져가지고 이게 2023년도 12월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매 판매가 미국의 소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그런 모습 자체가 없었죠. 예상치 하회가 나왔던 것도 0.5% 예상이었는데 0.4% 예상, 0.1 차이였거든요. 그 전에는 두 번 다, 2달 연속 서프라이즈였고요. 지금은 뭐 이번도 서프라이즈죠. 근데 나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핵심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CPI, PPI에서는 핵심이 음식료랑 그 에너지를 제외한 게 핵심이잖아요. 거기서 주택까지 제외하면 이제 슈퍼코어, 슈퍼 핵심이고, 이 소매 판매에서 핵심은 그 통제 그룹이라고 음식, 서비스 그것도 빠지는데 자동차, 건축자재, 주유소 판매까지 제외하면은 핵심 소매 영업 지표가 됩니다. 그것도 플러스 0.6%가 예상되는데 마이너스 0.4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확 떨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2023년도 이 12월 달 이후에 제일 낮은 지금 수치예요. 그렇죠? 2023년도 12월하고 2023년도 3월 그 이후에 제일 낮은 거의 2023년도 3월치가 나와버렸죠. 갑자기 과거로 회귀를 해버렸고요. 왜냐하면 이게 GDP에서 개인 소비 산출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버려서 굉장히 시장에 당황한 모습이에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3F입니다. 하도 13F, 13F인데 도대체 무슨 13F가 뭔지 궁금하시죠? SEC의 증권거래위원회라는 SEC의 양식입니다. 13폼이라고 하죠. 양식에서 폼. 그래서 관리 자산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인 모든 기관 투자 관리자가 제출해야 되는 분기별 보고서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분기별 보고서니까 1년에 딱 몇 번만 나오겠습니까? 기업별로 4번밖에 안 나와요. 1년에. 우리는 1억 달러 이상인 모든 기관 투자 관리자의 포트폴리오를 1년에 4번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분을 공개하고 스마트머니가 시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관리 자산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의회에 이런 서류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걸 제출하게 의무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머니,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던가 뭐 지금 뭐 캐시우도 많이 죽었지만 캐시우드라던가 뭐 칼 아이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지금 운영하는 헤지 펀드 이런 데에 그 저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신뢰성과 적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죠. 뒤로 가볼까요? 왜냐하면 즉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이죠. 자, 왜냐하면 매분기 종료 후 45일 후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대부분 서로 경쟁하잖아요. 아까 헤지 펀드라고 했죠. 펀드의 목적이 뭡니까? 수익률을 높이 기록을 해가지고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공개를 하면은 다 따라 사버리면은 시장에서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게 발표하면 4개월 전에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1년에 4번 발표된다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 날로 하면 그냥 15자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월 15일 날 발표된 거예요.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그러니까 2, 5, 8, 10일이에요. 왜냐하면 3, 6, 9, 10인데 실적이 3, 6, 9, 10이잖아요. 우리가 분기로 1, 2, 3, 4, 5, 6, 7, 8, 9, 10, 11, 10이잖아요. 근데 그거 끝난 뒤에 45일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2, 5, 8, 10일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15일이에요. 그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뭐 쉽네요. 스승의 날하고 저기 광복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뭘로 바꿨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유일하게. 그게 13F의 날입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헤지펀드가 매 분기마다 롱 포지션 및 기타 투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어 있고요. 뭐 풋옵션, 콜옵션, 미국 예탁증권, 그다음에 전환사채 이것도 각 분기별 13F 양식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뭐 그 스파이라고 여러분들 애칭으로 하죠. 애칭이 아니라 스파이가 줄임말이죠. 그 스파이를 싹 다 팔았잖아요. S&P 500 기반으로 하는 ETF는 싹 다 처분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런 ETF도 다 보고해야 돼요. 자, 보면은 이번에 새로 산 주식은 딱 하나예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자, 이게 지금 멕시코 관세에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 호주랑 멕시코한테 관세 부과한다고 했을 때 멕시코랑 호주는 무슨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뭘 내세웠어요? 그 캐나다 총리가 나와서 뭐라고 했죠? 미국산 켄터키 위스키 마시지 말고 자기 캐나다산 먹으라고 했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그래가지고 코로나 술에 관세 부과될까 봐 그 급락했잖아요. 주가가. 근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저기 매입했더라고요. 물론 급락했을 때 인수한 건 아니고 4개월 전, 3개월 전 건 거니까 미리 뭐 다른 거를 보고 안정성을 보고 했겠죠. 자, 그리고 도미노 피자랑 베리사인, 시리우스, XM홀딩스, 풀코퍼레이션은 추가적으로 샀습니다. 자, 저번에 도미노 피자랑 풀코퍼레이션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도미노 피자랑 이거 수영장 관리하는 집에 주택에 다 수영장 딸려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그 곰팡이랑 이런 거 관리해주는 회사 이 두 개를 사자마자 계속 또 늘렸습니다.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신규 산 주식은 딱 하나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왜 넣나 중요하겠죠. 1년에 4번밖에 발표가 안 되는데 신규 편입한 주식은 관심이 가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회사죠. 코로나 모델로 코로나 맥주 이거 많이 마셨잖아요. 레몬 꽂아가지고 병 뚜껑 돌린 다음에 레몬 꽂아가고 그거 딱 마시잖아요. 술집에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판 거, 금융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자,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누홀딩스. 이거는 캐시우드랑 워렌 버핏이 겹치는 정말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캐시우드랑 워렌 버핏이 성향 자체도 완전 다르고 팬이 완전 층이 다르잖아요. 캐시우드 좋아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말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전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누홀딩스 겹쳤거든요, 이게. 이게 브라질의 그 우리나라 따지면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이에요, 이거. 자, 그다음에 LPX, CHTAR, 차터 커뮤니케이션이랑 루이지애나 퍼시픽. 이것도 다 금융주거든요. 금융주를 거의 이것도 핀테크 업체인데 금융 핀테크니까 금융주 위주로 엄청나게 팔았다. 뒤로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판 건 아니고 금융주를 올인해서 팔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애플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었는데 애플은 안 팔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결국 애플 28.12,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6.84,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19, 코카콜라 9.32, 쉐브론 6.43. 지금 이 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맥주 회사잖아요. 근데 워렌 버크셔 회사의 포트폴리오 있는 거 뒤져보면은 여기 디아지오라는 회사 있거든요. 많은 비중은 없는데. 뒤로 가볼까요? 이게 우연히, 물론 워렌 버핏이 지금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아래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 몰라요. 자, 기네스를 운영하는 회사죠. 디아지오가.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아지오를 산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아주 생소하게 산 건 아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스코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시스코 2025년도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9% 증가해서 14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8% 하락해서 2.4빌리언 달러 나왔고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6% 0.61, 조정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 8%로 0.94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일 큰 비중이 네트워킹이죠. 원래 통신 장비 만들던 회사고 여러분들 화웨이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특정 통신사가 화웨이 써가지고 난리 났죠. 뭐 특정 통신사 그래서 인터넷 이런 거 가입해서 쓰면은 이 개인정보 내 집 주소까지 중국으로 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비싸도 시스코 거 쓰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틱톡도 그렇고. 어쨌든 네트워킹 장비를 만들다가 이제 네트워킹 서비스로 간 기업이죠. 근데 지금 이쪽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여기서 만회했거든요. 시큐리티. 여기 보시면은 시큐리티 보안 부분에서 무려 100% 이상 증가했죠. 압도적이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본업인 제일 많이 거의 반을 차지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는 마이너스 3%로 별로 안 좋았는데 시큐리티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장한 결정적인 게 이 중요한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스플렁크 기업이라는. 여기 지금 보면 나와요. 여기 인터뷰에 나오는데 여기 스플렁크 써있죠. 스플렁크라는 기업, 이 보안 기업이거든요. 네트워크 보안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인수한 것 때문에 지금 수익이랑 매출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인수였다는 거. 그리고 시스코의 CEO가 청 로빈스입니다. 청 로빈스가 한 말을 보면은 지금 보안 방화벽이랑 카탈리스트 센터, 뭐 보안 및 네트워킹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시스코랑 스플렁크 간의 12개의 데이터 통합이 업데이트되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이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렇죠? 이 수치를 보고 안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스코의 스플렁크 인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이번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비슷하게 겹치는 사업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아리스타가 지금 시스코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같이 좋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자이자 같이 그 시장을 선도하는 투톱 업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관련된 겁니다. 디아지오에 이어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까지 맥주 회사 2개를 지금 손에 넣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포트에 술이 들어간다. 술. 미국발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꽤나 강한 모습을 연초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양대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채 지난 한 주를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상호 관세가 발표됐음에도 뉴욕 증시가 반등으로 마무리되자 해당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 또한 3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 나름은 자유로운 섹터들 위주로 시장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과 방산이 그 앞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순매수 상해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반도체 투톱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증시에서 강했던 원전주 그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동일하게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각각 개별 소식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날장에서도 여전히 오르는 종목들의 개체수가 더 많았던 모습을 체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의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반도체나 바이오, 2차 전지가 주도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새로운 주도주 찾기에 시장이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을 빼놓지 않고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로봇이 되겠죠. 지난주에서 20%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해당 섹터에서 나왔었고요. 현재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로봇 제품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로봇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추후에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장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였죠. 이 구글에서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코멘트를 뉴욕의 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HD한국조선해양이 개별적으로 원자력 추진선 모델을 공개한다. 2030년까지 이 선박을 통해서 원자력 추진을 이어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장에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XL 관련해서는 넥스트 HBM으로 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양산에 돌입한다. 1분기면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XL 개발 참여 업체인 TLB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 그 외 CXL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20% 넘는 상승 흐름을 이날장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강했다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이 같이 함께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이슈로 체크해봤던 소식이었죠.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올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올라왔던 종목들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연속적인 시세가 이번 한 주도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로봇 관련된 이슈 다음 장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테슬라와 애플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로봇 기업들 있을까요? 지금까지 로봇 모멘텀 관련해서는 정말 로봇을 만드는 로봇 기업들만 상승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함께 상승 흐름을 받아갈 수 있는 대기업들의 리스트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주말 사이에 휴머노이드 100이라는 이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한국 기업들도 꽤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현대, LG, 네이버 등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놓고 총 3개 분야로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브레인과 바디, 인터그레이터 이렇게 3분야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개발하는 브레인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로봇의 몸을 만드는 하드웨어 쪽에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인터그레이터 기업에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다 브레인 쪽에 미국 기업들은 이름을 올렸는데 국내에서 빅테크로 불릴 수 있는 네이버 혼자 인터그레이터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을 놓고 업계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브레인뿐만 아니라 보디를 직접 제작해봤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의 로봇 원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카오 관련주들의 주가 반동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로봇 쪽의 테마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번 주 내내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경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구글, 애플,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타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라면서 참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로봇과 관련해서 주도주 자리를 계속해서 꿰차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빅테크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돌아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 외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놓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주요 관전 포인트 크게 3가지 나눠놓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종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도 종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 공개가 됐었죠. 일단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젤렌스키 정상들이 각각 통화를 이어갔었고요. 13일에는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을 했고 또 14일에서 16일까지 기다리던 미넨 안보회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회의를 통해서 종전과 관련된 확실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던 만큼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다음에 있을 사우디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미국의 각각 정상들이 모여서 회동을 이어갈 전망인데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정상이 직접 만나서 회동을 이어갈지 또 사우디 회담을 통해서 종전과 관련된 부분이 확실시 되게 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 여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지만 중간중간 산업별로 계속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말 들어서는 4월 2일쯤 해서 수입차와 관련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미국에서 10%의 관세만 보편적으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급감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액만 놓고 봤을 때는 비중 자체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인데 지금까지는 무관세로 진행됐던 자동차 쪽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값과 은값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환매량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금값 이번 주면은 $3,000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망이 나오고 있는데 구리의 가격도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도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의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이번 주 내내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만큼 연준의 기조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같이 기다려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프레젠트 데이로 인해서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주식시장이 이어질지 같이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나스닥만이 이렇게 상승불을 켜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날은 이 1월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 밖의 이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월 대비 0.9% 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내 예상치인 0.2%보다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7월에 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6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를 둘러싸고는 이 월가에서는 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메리카의 수석 경제학자인 빌 애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비가 이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과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좀 소비에 대해서 좀 급감세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캐서린 저지 같은 경우에도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인데 지난해 이렇게 강한 소비를 보인 이후에 좀 소비 활동이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미국인들은 연말의 쇼핑 시즌에 대거 이렇게 소비를 보인 이후에 또 이 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달에는 좀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로 미뤄봤을 때는 이번 소비 둔화가 진정한 이 소비 둔화의 신호일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의 투심이 살아나면서 이날 빅테크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혼조세를 보인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와 애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소비 둔화 우려에 따라서 국채 금리는 4.4%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JD 벤스 부통령과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종전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 속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7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 나타냈고요. 금 같은 경우에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온스당 2,9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장의 분위기, 섹터별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아나면서 이 투심은 기술주로 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방어주 성격을 가진 이러한 소비 방어주들과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에 있어서는 이 투심이 몰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빅테크 종목들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엔비디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GPU가 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2%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AI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서 자세한 소식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해서 이 지배적인 역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억만장자인 이 데이비드 테퍼가 또 엔비디아의 주식 5만 5천 주를 또 신규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지분은 약 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을 실어줬고요.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AI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식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AI 규제 요건을 중국 내에서 충족하기 위해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 중이고 또 이 AI가 탑재된 이 신규 모델을 올해 5월에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안드로이드에서 애플 TV를 출시할 계획이라고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살펴보실 텐데요. 메타 역시도 이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타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이 AI 센서와 또 소프트웨어를 향후에 개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UBS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786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의 이 이슈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이죠. 이 xAI에 50억 달러 이상의 서버를 판매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안에 이 장비를 출하할 것으로 이 계획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3%가 넘는 강세를 그려갔고요. 이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TSMC와의 합작 법인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TSMC가 인텔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쉽게 이전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과 더불어서 또 이 기술 이전에 따른 비용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텔은 3%가 넘는 하락세를 그려갔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포트폴리오가 조정됐다라는 소식 속에 이 코로나 맥주를 비롯한 이 주류 업체로 알려진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소폭의 상승세를 그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4분기에 약 563만 주를 신규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이 월가 포트폴리오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젯AI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반으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항공사업 부문을 매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AI 솔루션에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11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가 지분을 지난 분기에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2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후광 속에 이 지난해 주가가 800% 이상 뛰어넘은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엔비디아가 지분을 담아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위라이드의 주가는 80%가 넘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에 이 170만 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이 위라이드에 대한 지분은 94%까지 올랐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현재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의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네, 스트리밍 업체 로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분기에 이 스트리밍 가입자가 4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2%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이 로쿠의 CEO는 내년까지 이 신규 스트리밍 가입자가 1억 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마카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또 아랍에미리트의 프로젝트 역시도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드래프트킹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2025년도의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슈퍼볼에 베팅 열기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 가이던스가 66억 달러까지 상향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조기 출시된 이 코로나19 백신에 따라서 4분기 적자 전환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3%가 넘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특징주들과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흐름들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떠한 이슈들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데일리 방송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지난주 좀 비교적 따뜻했는데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좀 쌀쌀합니다. 좀 옷 챙겨 잘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면에 있는 두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면 세컨톱 기사고요. 일면과 오면에 걸쳐서 트럼프 관세 얘기 다시 좀 이데일리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4종 관세 폭탄, 4월 공습, 사선에선 대한민국 무역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4종 관세 4종 세트라는 거는 여기 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가별 관세 이미 이거는 진행이 됐다가 지금 일단 한 달씩 다 유예가 됐죠. 캐나다, 멕시코 25% 부과하기로 했던 거. 이거 이제 3월 이제 초중순 되겠습니다. 이때 가서 이제 뭐 실제로 시행할지 여부에 대한 그때 가서 또 뭐 이제 협상하고 또 연장하니 아예 이제 뭐 폐지하니 등등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당장 관계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20% 부과.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도 부과하겠다 일단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게 좀 많죠. 철강 같은 경우는 25% 관세 부과니까 지금 쿼터로 미국에 1년에 263만 톤 정도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쿼터제 자체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원점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철강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철강주들이 좀 상승하기도 했던 것처럼 오히려 쿼터제가 폐지되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 경쟁력도 있다라는 또 미국이 어쨌든 이 철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이 통상본부장을 지냈던 김현종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자동차와 반도체는 아직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에서 과연 누구한테 이익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죠. 이게 이제 3월 다음 달 이제 초중순쯤에 나올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10% 관세를 뭔가를 부과를 하면 미국도 우리한테 10% 부과하겠다 이런 건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상호 관세와 관련돼서도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그다지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는 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편 관세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 부과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한테 10% 부과하겠다, 반도체에 15%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당장 우리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쭉 네 가지 4종 세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역시 이제 이 FTA 체결 국가라 보니까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물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 간에 지금 어떤 미국과의 그런 조율 이런 어떤 기회가 아예 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가 FTA를 체결한 그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참 우리한테 참 오래전에 체결이 된 겁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도 된 거니까 참 오랜만에 뭔가 이 FTA라는 이거의 효율성, 효과성을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관세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수입차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여 대도 채 안 팔렸는데요. 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름도 많이 들고 연비도 별로고 뭐 등등등 뭐 등치도 크고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한국은 우리를 미국 차를 이렇게 안 사지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환경법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고 늘어질 경우 우리가 뭔가 또 양보를 해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또 약가 정책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빅테크들에 대한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공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미국에서 벼르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어쨌든 트집 잡힐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일단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LNG나 원유를 대거 수입을 하겠다. 일본이 요즘 이거 아주 바짝 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꼿꼿하죠.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맷집을 키운 국장 이제 이런 의미인데 맷집을 키웠다는 얘기를 제목에서 뽑은 이유는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았던 거가 올 들어서는 오히려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즉 하방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상방의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들 시장에서 좀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표 한번 볼까요? 올 들어서 코스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8% 올랐죠. 코스닥은 11.5%나 올랐고요.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좋습니다. 거의 2배 이상.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죠. 니케이는 오히려 좀 2% 가까이 하락하는 상황이고 상해도 종합지수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유로 스톡스, 유럽 시장 좋다는 얘기 계속 좀 들리고 있죠. 12%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지수긴 합니다. 개별 지수긴 합니다만 항생 지수, 홍콩의 항생 지수가 12.7%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특히 딥시크 발표 이후에 이 항생 테크 지수를 중심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게 이렇게 전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꼿꼿한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고 충분히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조선주, 방산주라는 확실한 스타 업종이 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뭐 관세 무풍 업종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오면서 이들 중심으로 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가고 있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제 잠잠한 편이죠. 아마 빠르면 3월 초중순에 헌재에서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고 과거 2018년도 때처럼 오히려 시장에 좀 붐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 계속 사고 있는 건 잘 아시고 외국인이 사실은 지난달까지 5개월째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매도 규모는 좀 확실히 줄었죠 작년보다 이런 부분도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거래 대금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거래 대금이 12월 달만 해도 하루 8조 원대, 뭐 7조 원, 8조 원 이러다가 1월 달에 9조 원대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번 달 2월 달 들어서는 무려 12조 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래 대금의 증가는 결국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만큼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와 줘야 되는 건데 작년 상반기 같은 이런 모습으로요. 아직은 이 환율 여파가 좀 크죠. 1,400원대 지금 중반 전후인데 이 1,400원 전후까지 그러니까 한 4,50원 정도는 더 떨어져야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는 조선주와 방산주가 좀 주춤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 또 특히 지난주 후반에 좀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엔터주가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관세 무풍 어떤 지대
로서의 이제 역할을 톡톡히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우리 거니까요. 소위 말해 K-팝이 됐든 뭐 무비가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거니까 미국이나 어디로 수출을 할 때 우리가 관세를 뭐 낼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를테면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공연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가서 직접 하는 거고 대신 우리는 달러로 받으니까 오히려 환율이 높으면 또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난해 말 한 12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들이 많고 주가도 사실은 뭐 한 40~50%씩 다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엔터주에 대해서는 수급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환령에 대한 중국 한환령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요즘 엔터주들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되고 있고 다만 한환령 해소와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했던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의 한테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면서 좀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한류 이 열풍의 이 폭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국 당국에서 이 한국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해소하고 완전히 이게 문을 여는 거죠. 그거를 빗장을 여는 거는 중국 당국에서도 상당히 좀 불편할 거다, 부담스러울 거다 그런 얘기에서 본인은 그렇게까지 완전 개방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유의해서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두 앵커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 외신에서 나온 이데일리 신문을 외신에서 이제 토끼사이기도 해서 짧게 좀 가져와 왔습니다. 인텔이 둘로 쪼개지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 앞서 설명이 들으셨겠습니다만 TSMC와 브로드컴 또는 이제 브로드컴 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TSMC와 공동으로 이제 인텔의 지분을 이렇게 쪼개서 사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는 모든 논의는 초기 단계다. 사실 이 초기 단계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그냥 없던 일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TSMC와 관련돼서 이제 대만 언론들은 여기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재산을 탕진하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만 언론이 격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겠죠. TSMC는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최고의 가장 강력한 이 파운드리 업체인데 이 민텔에 가서 이제 뭐 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자기네들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또 유출이 있을 수 있고 또 대만에서 결국 인력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대만에 또 그만큼 인력 공백이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TSMC에서 했을 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도 돈 잘 벌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우리 거 만들어달라고 얘기가 오는 판이니까요. 이런 점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 현실적으로 원래 잘 안 될 것 같던 거, 현실적으로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막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완전히 100% 불가능하다고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회가 잠재적인 기회가 좀 약간 약해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거죠. 어쨌든 파운드리에 있어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긴 하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 드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추이를 한번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월요일 마켓 비하인드 유전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점검을 한번 해보죠.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네, 사실 지난주도 시장은 뭐 좀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 상승하는. 견조했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뭐 결국에는 받쳐주는 그런 장이 나타났는데 코스피가 이제 2.7% 상승하고 코스닥은 한 1.8% 상승해서 지난주와는 지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코스닥이 좀 더 약했다라고 보시는데 예.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한 1%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그 정도 상승하거나 조금 하락한 시장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3%대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7% 상승해서 역시 또 홍콩 증시가 지지난주에서 지난주도 가장 좋았는데 이렇게 본다면 거의 글로벌 중위권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 이제 환율 보시면 한 주 동안 한 14원 정도 하락해서 1,443원 7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도 소폭 하락한 4.44%대로 마감을 해서 일단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가 2천억 원 순매도, 코스닥도 200억 순매도해서 예. 사실 환율이 하락했지만 순매수 전환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아쉽지만 그런데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KB금융만 한 2,800억 원 한 종목을 순매도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네, KB금융 제외한다면 코스피에서도 예. 뭐 순매수 내지는 뭐 그래도 약간 뭐 플러스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벤트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제품 철강 제품 관세부가 예.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4월부터 상호 관세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향후에 협상이 가능한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그런 분석이 좀 시장에 나오면서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식 협상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네. 재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국내 옵션 만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2차 전지주들 특히 많이 좀 종가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해서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는데 미국의 산불 영향, 그다음에 뭐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물가 지표가 나타남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늦춰지는 모습이 네,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는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가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뭐 한 7월 달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9월 달이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3분기까지. 네, 9월 달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 신규 고객 확보 소식이 들린 삼성전자가 한 주 동안 4.3% 상승했고요. 예. 이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강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원자력 관련주들도 상승률이 높았는데 특히 두산 NLBT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압도적인 순매수 속에서 거래 대금이 무려 이제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또 네. 거기에다가 12%나 급등한 초공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결국 지난주는 지수는 견조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 원자력, 방산 관련주 강세가 돋보이는 한 주였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17일 날 미국 시장은 쉰다면서요? 네네. 이거 오늘이죠. 이번 주가 이제 대통령의 날로 이제 휴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9일 날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예, 그렇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늦춰질 것 같다 그러면 시장에는 뭐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 더 늦춰질 수 있다,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또 고려하시고 예. 20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하는데 현재는 뭐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예. 이번 주 내내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료가 시장에 가장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코스피에서 수급상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이 연기금이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지난주까지 하루도 그렇죠. 빼지 않고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만일 외국인만 순매수에 좀 동참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지수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이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장 협상이 그 영향력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예. 과거 트럼프 일기 때에 초반에는 달러화 강세 이후에 향후에는 약수에 전환되었던 사실, 그리고 금리 역시도 초반 강세에서 그 이후에 낮아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거의 뭐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 속에 일시적인 악재에 의한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매수 관점의 대응도 이번 주에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업종 점검을 한번 해보죠. 증권 쪽이 요즘에 그 증권사들이 작년에 매출 뭐 1조 뭐 이런 네네. 회사들이 여러 개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서학개미 덕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국내 상위 5개 증권사가 영업이익을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1조 원 영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사실 한 해 전인 2023년에는 한 군데도 달성한 데가 없었고 2022년에도 메리츠 증권이 요율했을 만큼 대단한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1조 2,837억 원으로 1위를 했고요. 2위 삼성증권 1조 2,057억 원. 그 뒤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순으로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원인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해외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아주 급증한 바 있고요. 여기에 이제 IB 쪽도 사실 뭐 실적이 개선되는 면도 있었고, 여기 또 금리가 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채권 운용 수익도 증가한 것도 또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예. 그때 이렇게 좋았던 업황 자체가 모든 증권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고요. 좀 대형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증권사 실적 전망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해외도 이제 유지가 되지만 국내 시장의 화랑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가 국내 부분에서 어떤 브로커리지 수익 성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최근 양시장 거래대금 지금 20조 원을 넘기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2월 양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난해 이제 하반기 대비 한 25% 증가한 수치인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어떤 브로커리지 수익은 1분기보단 더 이제 뭐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알파이긴 한데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대체거래소가 개장되면서 아침 8시부터 이제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뭐 현재 대비 뭐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좀 추가 수익이 조금이라도 그럼요. 발생한다는 점이 예. 긍정적인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업종에서 탑픽은 개인적으로 키움증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예. 키움증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차트라든지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이게 혹시 좋아 보이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이제 주식시장 회복 구간에 있어서 이제 높은 이익 민감도를 보여준 그런 증권사이고 그리고 현재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 초입 구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개선세가 좀 클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해외 주식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음이 좀 확인된 바 있고요. 올해 주주환원 관련해서 기대감도 높은 종목이 키움증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탑백 정도는 키움증권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책으로 생기면은 뭐 기관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들 거래들이 훨씬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거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요즘에 지지난주인가부터 이사님 말씀하신 건설업 네네. 쪽 네, 맞습니다. 여전히 괜찮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건설업종 뭐 잘 모르시는 안 보는 사이에 좀 많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건설업종 지수가 지금 13.3% 상승을 해서 올 들어서만. 예, 8% 상승한 코스피 대비 거의 1.7배 정도 아웃퍼폼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건설업 상승 배경에는 사실 업황 개선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그 주택 지표는 사실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비수기인 겨울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올해 가이던스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고, 또 이 높아진 가이던스를 저희가 이제 볼 때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 그런 가이던스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월 19일에는 정부의 어떤 건설 안정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또 지방에서 DSR 적용 유예 또는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지난주에 그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제한 구역 해제가 발표되자 예. 건설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19일에 이 정부 대책 발표도 업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에 건설업종이 사실 북한과의 관계성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상승을 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보시게 되면 일기 때와 거의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대북 협력 역시도 향후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종 탑픽으로는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현대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 1.2조 원,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영업 적자에서 올해는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달성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3월 28일에는 CEO 인베스트 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중장기 성장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고, 또 원전 건설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올해 내내 좀 지속될 수 있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6.4배, PBR이 0.46배인데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일단 볼 수 있어서 신규 투자하실 것이라면 아마 눌림목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이 역시 이제 건설업종에서는 이제 이른바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지난주에 또 기술적으로 네. 뭔가 그 추세에 변화가 있는 업종 또 종목들을 살펴보실 텐데 뭐부터 좀 볼까요? 일단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지금 확인됨에 따라서 향후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 그러니까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 단계가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수가 이게 중기적으로 이게 상승 추세가 전환하는 것은 2020년도 이후에 세 차례가 있었고, 지금이 이제 네 번째이기 때문에 거의 4년에서 만으로 보면은 이게 2020년부터니까 거의 5년 이상의 네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는 아주 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흔히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약 한 10개월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세 번째 상승 유지 기간이 좀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상반기 동안은 이런 추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이제 조금 세분화시켜 보면 신규로 상승 전환되는 업종이 금융업종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비전이 지난주에 좀 큰 상승세가 좀 나타난 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내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음식료, 종이목재, 유통, 건설, 증권이 있는데요. 이들 업종 내에서 주가 흐름이 좀 강한 종목으로는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과 오리온이 있고요. 또 유통에서는 이마트, 삼성물산, 그리고 건설에서는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신규로 상승 전환하는 업종은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인데요. 특히 AI와 또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들이 좋았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온칩스, 심텍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는 비금속 업종,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이 있었는데요. 이들 업종 내에서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종목으로는 원익QNC, TCK, SND, 이지바이오 등이 있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익QNC, TCK, SND, 이지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한번 쭉 차트 보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시총 상위로 좀 좁혀보죠. 50개 종목 중에서는요. 네, 시총 50위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 좀 분류를 해보니까 일단 신규로 추세가 상승된 전환된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있었고 현대모비스와 한미반도체가 상승 전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현재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한미반도체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나비전과는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인데요. 하나비전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신규로는 이제 보로노이, 대주전자재가 상승 전환 확인되었고요. 눌림목으로는 클래시스, 테크윙, VT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추세가 이제 하락한 종목은 이제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추세 하락한 종목은 시젠이 좀 있었고요. 또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휴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원익, IPS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중 상위 종목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반도체 및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보험이라는 종목, 보험 업종이 상당히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방산 종목들 역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유럽 쪽에서 썩 그렇게 이번에 이제 폴란드 원전에서도 좀 계약을 재검토했다는 얘기가 기사가 오늘 좀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원전 관료주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한번 보죠. 오늘 제일 먼저 뭘 볼까요? 네, 오늘 기술적 분석단 좀 유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들 첫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역시요. 네. 네. 요즘에 하여간 뭐 기사도 좋은 기사들 많이 나와요. 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그 사법 리스크가 뭐 완전히 그쵸.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조금 이제 거의 해소되었다는 그 측면 그 기사가 어떤 팩트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그 재료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으로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 4주 연속 지금 양봉이 좀 출현함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뤘던 외국인이 올해 1월에는 1조 7천억 원 순매도, 그다음 2월에는 지금 현재 누적으로 800억 원 순매도로 줄어들었고 예. 또 이것을 지난주만 놓고 본다면 3천억 원대 순매수로 전환이 확인되었습니다. 업황 관련 긍정적인 재료는 중국 정부의 이구원신 정책에 따라서 PC 스마트폰 판매가 좋아지면서 고객사 재고가 50%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3월부터는 중국 메모리 구매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메모리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한 신규 고객 확보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 기대감도 주가에 지금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PBR로 보면 0.9배 수준으로 아직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 역사적 저점 수준을 유지 중인데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구간이므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마트인데요. 이마트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작년 9월에 추세 상승 전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장대 양봉이 발생해서 향후 주가 흐름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암시하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도 좀 같이 많이 늘어준 겁니까? 거래도 좋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지금 2월 이후에 외국인이 157억 원, 그다음에 기간 159억 원 순매수하면서 수급 흐름도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요. 최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내후년인 2027년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1조 원이라는 공격적인 수치를 제공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부분에서의 경쟁 완화라든지 또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증업을 통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600억 정도 기대가 되고 순이익도 한 1,500억 흑자 전환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쉬었던 종목으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리온인데요. 작년 9월에 이제 추세 상승 전환 이후에 조금씩 상승 중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전고점 돌파에 성공한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좀 높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아주 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2월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98억 원,
기간 48억 원 순매수로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또 업종 내 지금 해외 비중이 65%로 상당히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상 PER 9.7배로 과거 대비 매우 낮은 구간에 위치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음식료 업종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삼성전자가 요즘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마트 오리온은 좀 됐죠. 이사님께서 한번 계속 관찰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좀 되니까 여러분께서 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오늘 이번 주는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이 또 하루 쉬어가는 날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역시 이번 주 지난주에 인플레이가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연준의 이 의사록 공개 이 내용 상당히 좀 주목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